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일주일간 잠시 재충전을 위해 자리를 비웠습니다. 봄 개구리가 뛰어오르기 위해 잠시 움츠렸던 것처럼 쉼을 힘으로 바꿔서 생생경제 힘차게 봄날을 열겠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건강불평등 관련 자료입니다. 오전 내내 화제가 된 뉴스인데요.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대부분이 불평등을 체감했고 또 미래가 어둡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련 보고서 작성한 책임 연구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터뷰는 이번 주 처음 시행되는 한국판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금요일 4시 퇴근하는 제도에 대한 실효성 이야기입니다. 일단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에서 먼저 시작합니다. 내수를 살리고 소비를 살리겠다라는 정부 정책의 취지, 과연 맞을지, 또 공무원 근무 시간만 줄여 혼란을 겪는 건 아닌지 전문가와 함께 따져봅니다. 월요일은 생생 장바구니 마련해뒀습니다. 복잡한 봄날, 푸릇한 봄 채소와 음식들 보면 힘이 솟으시죠? 관련 정보들 준비했습니다. 2017년 4월 3일 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께 문을 엽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서울 시내 구들을 보면 사실상 구별로 경제적인 또 사회적인 지위의 차이가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 구들은 굉장히 부유한 구로 통칭되죠. 그런데 이 구들의 사망률을 보면 차이가 납니다. 건강에도 불평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각인데요. 건강 형평성과 사회적 불평등,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6명은 물론 통계조사입니다만 사회경제적 차이에 따른 불평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으로 어느 연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계속 문제 제기가 되어 왔지만 사회적 문제를 넘어서 이제 건강과도 밀접한 영향이 있는 만큼 관련 정책을 좀 시급히 마련하고 이 문제를 인식해야 한다라는 부분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내내 이 뉴스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관련 보고서를 낸 책임 연구자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동진 부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진입니다. 예, 이게 굉장히 많은 양이어서 저도 요약본만 지금 봤는데요. 국민의 네. 건강 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 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 개발, 굉장한 보고서던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본 보고서는 작년부터 시작한 3년차 연구 보고서인데요. 네네. 예, 그 국민의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한 사람들의 건강 수준을 더 좋게 만드는 방법도 있겠고, 또 건강이 나쁜 사람들의 건강 수준을 좋게 끌어올려서 전체적인 평균을 높이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보고서는 후자의 경우에 보다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사회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사람들의 건강 수준을 높여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는 연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본 보고서의 연구 내용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만 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주로 이제 말씀드릴 건강 불평등 인식에 관한 그런 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 건강 불평등의 인식 또 정책 의제, 모니터링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네. 일단은 특이하게 이 불공정이나 불평등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게 지금 이른바 화두가 됐거든요. 네. 예, 어떤 배경입니까? 우선은 불평등 인식의 중요성을 말하기 전에 그럼 불평등 인식이라는 게 뭐냐라는 걸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연구에 나와 있는 정의에 따르면 불평등 인식이라는 것은 평등에 대한 원칙과 실제적으로 이제 개인이 경험하는 평등 사이의 간극에서 비롯된 주관적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는 취업, 승진 혹은 소득이나 이런 일상생활에서 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기회들에 대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박탈감이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그 불평등 인식이 중요한 이유는 불평등을 인식하고 있는 사회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에 이런 인식이 영향을 미치고 또 그러한 태도와 행동이 사회적으로 사회에 대한 보편적인 불신이나 혹은 정치적 무관심에 영향을 주고 또 궁극적으로는 또 사회 통합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불평등 인식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또 하나 또 이제 네. 불평등 인식이 중요하다고 이제 할 수가 있는 이유는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이라고 이제 그 가볍게 치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객관적인 불평등 정도와는 이제 그 별개로 작동을 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불평등 인식이 실제 객관적인 불평등과는 다르게 실제 객관적인 불평등 수준이 높더라도 불평등 인식이 낮을 수가 있고 또 반대로
객관적인 불평등 인식 수준이 객관적 불평등 인식 정도가 낮더라도 네. 개인의 경험하는 불평등 인식 수준은 높기 때문에 이것들을 적절히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그 정책적인 그런 방향을 좀 찾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경험하는 불평등 인식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사람들이 나는 왜 충분한 복지 혜택, 보건 혜택을 못 받고 뭐 수명이 단축되는가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할 때 그 문제를 사회에서 찾느냐, 네네. 개인이 열심히 벌어서 관리하고 해야 될 문제지라고 예. 바라보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정리하는 것부터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예. 오늘 사실 아침에 이 언론에서 화제가 된 부분은 국민들 대다수가 불평등하게 느끼고 있다. 예. 미래가 어둡다. 이제 사실 예. 연구의 일부분만 지금 뽑아서 기사화된 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사회 불평등이 건강 불평등과도 연관이 있다. 이렇게 네. 지금 이 보고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어떤 내용이죠? 그 사회적 불평등이 건강 불평등과 연관성이 있다는 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세계보건기구에서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강조를 해왔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그 보고서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네네. 그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맥락에 의해서 사회 계층이 발생을 하고 그 사회 계층별로 건강에 유해한 환경에 차별적으로 폭로가 되고 또 그러한 건강과 관련된 조건이나 혹은 또 물질적 자원에서의 가용성의 격차가 발생하고 네. 또 그에 따른 차별적인 취약성이 결국 건강에서 이제 차별적 결과로 이어짐을 이제 나타내는데 네네. 그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네네. 우선 가난이 이제 대물림되는 집안에서 태어나게 될 경우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좋은 직업을 갖지 못하게 되면 네. 열악한 작업장에서 또 주로 이제 육체적인 노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건강에 해를 끼치는 일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네. 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환경에 그만큼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돼서 질병 발생 위험이 또 높아지게 되고요. 네. 또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지 못하다 보니까 질병에 예방하는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하거나 혹은 질병이 발생한 이후에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돼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단계별로 사회적 불평등이 관여를 하고 있다는 그러한 세계보건기구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최근 발표된 다수의 연구들은 건강 불평등 문제의 핵심은 결국은 소득이나 교육과 같은 사회적 불평등에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저희도 뭐 사실 작년부터 계속 이 흑수저, 금수저론 얘기를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흔히 지역적으로도 그런 어떤 대물림, 가난의 대물림이나 어떤 부의 이전에 대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통계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가난한 동네에서 아버지 직업이 변변치 않은 친구들은 나도 우리 아버지만큼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하겠다라는 인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그 사회 경제적으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사회 경제적인 그런 격차가 발생을 할 수 있고 또 넓게는 또 지역적으로도 네네. 지역의 그런 박탈 정도 혹은 지역에서 가용한 자원 보유 여부에 따라서 그러한 그 사회적 불평등이 결국 이제 건강 불평등으로 이제 이어지는 그런 차별적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게 뭐 사회적 불평등은 사실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개인의 어떤 교육에 대한 투자인데 건강 불평등의 문제는 사실 좀 다른 차원으로 국가나 혹은 지역사회가 나서야 될 문제이지 않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건강불평등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최근에 많은 연구들이 이제 이루어지지는 않아서요. 네네. 사실은 우선은 이제 건강불평등이라 하면은 그 개인의 이제 개인의 책임이라 앞선 말씀해 주셨던 개인의 네네네. 책임이라고만 이제 치부하기 쉬운데 사실은 개인이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책임으로만 물을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제 책임을 공동적으로 사회 공동 구성원이 공동적인 대응을 해야 되고 또 그러한 대응의 구조적인 이제 가장 첫 번째 책임은 국가나 혹은 우리 사회 중앙 정부가 이제 책임을 좀 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결국 엮여 있는 문제이긴 한데요. 뭐 좀 쉽게 제가 이해한 바를 되풀이하다 보면 질병까지 대물림되는 걸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 물론 뭐 저비용, 저부담, 저효율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세계 유례 없이 좀 잘 갖춰진 편이고 그렇습니다. 또 보건의료비 지출 정부가 늘리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특정 질환에 대해서 좀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도 건강불평등 특히나 이제 사회적 취약계층의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한 이제 재원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한 가지 가장 제가 느끼기에 아쉬운 점은 사회자께서 이제 지적하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앞서 사회적 불평등과 건강 불평등이 매우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사회적 불평등을 발생시키는 각종 사회 정책을 재점검하고 또 재검토해서 이거를 보다 형평적으로 이제 그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 정책은 주로 이제 대부분 의료 정책 위주로 설정이 되어 있다 보니 건강 불평등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대부분 사후적인 대책에 대해서 이제 효과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결국 구조적 문제의 해결점이 있는데 구조는 놔둘 수밖에 없는 상황, 사후 약방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인데 해외는 좀 괜찮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강 불평등 문제를 보다 이제 근본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는 국가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가 대표적인데요. 네, 뭐 대표적인 복지 국가들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들 국가의 경우에는 건강 불평등 완화 정책의 핵심이 소득 불평등 정책이라고 이제 그 정책을 그렇게 명시를 해놓고 네. 소득 불평등을 감수하기 위한 정책을 건강 정책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나라의 대표적인 국가들입니다. 네네. 그리고 또 그 외에 그 외국에서 건강 불평등 정책을 가장 선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이제 영국을 들 수가 있는데요. 네. 보통 건강 정책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주로 이제 실시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네. 영국의 경우에는 건강 불평등 정책을 모든 부처에서 실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터놨습니다. 그래서 각종 그 노동부, 교육부 이런 곳에서 건강불평등 정책을 실시하겠다면 네네. 적극적으로 자원 배분을 해줘서 모든 부처에서 이제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을 사회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터주고 있다. 그리고 또 지역 같은 이제 지역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정책에 대해서도 네네. 박탈 지수가 높은 지역에서 실시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보다 자원 배분을 많이 해줘서 지역 간의 건강 불평등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가장 이제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또 특히나 또 우리나라에서 좀 이제 하나 좀 벤치마킹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네네. 그러한 정책을 단기적으로 일회성으로 실시를 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또 정책을 평가를 하고 하는 그런 정책들을 매년 통계를 생산하고 평가를 하는 것들 그렇게 해서 건강 불평등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는 그것들이 가장 이제 저희가 본받아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이 결국은 사회적 불평등이랑 엮여 있다라는 구조적 문제를 들여다본 게 선진국 사례고요. 또 그렇습니다. 특정 부처의 업무로 치부하는 게 아니라 모든 관련 부처에서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거 참 부러운 얘기 같고요. 예전에 그렇습니다. 뭐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나 이런 것들이 떠오르다는데요. 예. 참 지금 이제 어차피 대선이 불과 한 달 가까이 남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굉장히 광범위하고 큰 의제이기 때문에 대선 후보들의 어떤 공약에 포함될 만한 주제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좀 실현 가능한 정책화, 당장 정책화시킬 만한 중요한 의제들이 있다면 몇 가지 제안해 주시죠. 뭐 지금 현재 뭐 각종 그 당에서의 대선 후보들에 대한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네네네. 여러 가지 이제 영국에서 이제 저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또 대표적인 정책이 어떤 거가 있냐면. 네. 출발점에서의 그런 그 동일한 형평적인 출발. 기회의 그러니까 평등, 네. 그래. 예, 그러한 아동 정책을 이제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네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먼저 아동에서의 건강이나 혹은 아동에서의 그런 사회적인 그런 출발점에서 소득이나 교육에 대한 그런 그 성인이 되었을 때까지도 그런 공정한 출발선에서 이렇게 그 인생에 대한 경쟁을 시작할 수 있도록 네. 아동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 혜택에 가장 많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이제 최근 들어서는 뭐 저출산 대책이라든지 혹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대표적으로 아동에 대한 정책들을 많이 이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네. 보다 건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우리나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많을 것으로 저는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 부모가 가난해서 아이 때부터 벌써 건강을 해치면 안 된다. 그런 건 국가가 기회의 평등을 좀 봐야 될 부분이다. 참 와닿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연구 보고서 굉장히 긴데요. 저희가 또 잘 살펴보고 또 한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동진 부연구위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경제 인터뷰 또 생생경제 이야기 등장한 단어들 함께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오늘의 경제 공감 사전은 앞서 얘기한 주제 중에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부분입니다. 건강 불평등은 이 건강에 있어서의 고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걸 얘기한다. 앞서 인터뷰에서 설명드렸죠. 사회적 불평등은 그 배경과 원인이 되는 부분일 겁니다. 교육이라든지 수입, 소득에 있어서의 문제가 되는 걸 텐데요. 문제는 이게 건강의 불평등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즉 부모가 가난하거나 전체적인 경제 사정이 안 좋다는 이유만으로 건강부터 안 좋은 상태로 경쟁을 시작해야 된다. 경쟁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요. 좀 들여다볼 부분인 것 같죠. 여러분들은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요즘 등장하고 있는 헬조선, 수저계급론 역시 관련된 얘기일 거고요. 또 그만큼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 지금 굉장히 정치의 계절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야기할지 여러분들이 또 직접 공약이랄까요? 정책 대안을 얘기해 주시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945번으로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들으시고요. 경제 톱뉴스 들려드립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먼저 전해드립니다. 점포가 없는 은행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첫 인터넷 은행 소식 오늘 첫 번째 뉴스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들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모두 늘었다. 이런 얘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늘려서 일자리 수를 늘리고 또 여러 가지 경력 단절 여성들에 대한 대책도 된다라는 말은 있었는데요. 실제로 들여다봤더니 썩 성과가 좋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경제 톱뉴스에서 알려드립니다. 이 시각 경제 톱뉴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인터넷 은행 출범 전에 말이 많았는데 드디어 오늘 출범했네요. 네, 국내 최초의 인터넷 은행 인가를 받은 K뱅크가 오늘 오전에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자정부터 영업을 시작을 했는데 인터넷 은행은 이 오프라인 점포는 두지 않고 인터넷으로 이 계좌 개설은 물론이고 모든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은행을 말합니다. K뱅크는 이날 출범식에서 24시간 365일 어느 곳에서나 고객이 원하는 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뱅크 에브리웨어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좀 선언을 했는데요. 네. 새로운 은행이 생긴 건 1992년 평화은행 이후에 25년 만이라고 합니다. 예. 이 인터넷 은행 그러면 대부분이 좀 싼가? 이런 생각하거든요. 차별화된 서비스 있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K뱅크는 지점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 대출을 비롯한 대부분의 업무도 모바일이나 인터넷 통해서 좀 할 수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 대출 금리가 좀 더 많이 낮출 수가 있습니다. K뱅크는 청년, 소상공인 등이 서민 계층을 대상으로 연 4.2% 수준의 중금리 대출을 공급하겠다고 했고요. 네. 또 시중은행 거래가 사실상 어려운 이 신용등급 4에서 7등급의 고객에게도 한 자릿수대 금리로 중금리 신용대출을 좀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이 지문 인증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300만 원 한도의 소액 대출 상품도 내놨는데 연 5.5%의 고정금리를 이용할 수가 있고 실적에 따라서 최대 500만 원까지 한도를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아무래도 인터넷 뱅킹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송금 같은 것들 더 편리해졌겠네요. 네, 좀 차별화된 서비스가 좀 있는데 이 스마트폰 문자만으로 좀 간편하게 원하는 금액을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도 선보였고요. 또 음원 이용권 같은 현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 정기예금 상품도 있습니다. 또 이 정기예금 수준의 이자를 보장해주는 요구불 예금도 선보였고 앞으로는 인공지능 자산 관리 서비스 또 고객 위치에 따른 금융 서비스 같은 다양한 첨단 금융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은행에서 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 GS25 편의점 현금 자동 입출금기를 이용하면 된다고 하고요. 네. 다른 은행이 자동화 기기도 이용할 수 있는데 7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 요구불 예금 일반 통장 같은 곳에도 이렇게 이자를 높게 준다. 좀 끌릴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지난해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들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모두 늘었다. 반가운 소식인가요? 네, 일단은 그런데요. 이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 시장 12월 결산법인 533개사의 실적을 분석했더니 지난해 연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전년보다 모두 15%
15%와 18% 각각 늘었습니다. 기업이 얼마나 장사를 잘했는지 보여주는 지표도 좀 좋아졌는데 지난해 상장사들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7.37%로 이 전년에 6.46%보다 1%포인트 가까이 올랐고요. 매출액 순이익률 역시 4.15%에서 4.88%로 좀 개선이 됐습니다. 1,000원짜리 상품을 팔아서 74원의 영업이익을 남기고 이 중에서 49원을 손에 쥐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출 비중이 12%가 넘는 삼성전자를 제외해도 결과는 비슷해서 이 주요 기업들 실적이 좀 골고루 좋아진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예, 그런데도 마른 수건 쥐어짜기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네, 수익성은 좋아졌는데 매출은 제자리에 걸음이 그쳤기 때문인데 지난해 이들 상장사의 연결 매출액이 1,646조 원으로 전년보다 0.8%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외형 성장보다는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이익을 내는 데 집중한 역량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는데 매출이 정체되고 있다는 건 글로벌 경기가 여전히 좀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외형이 커지지 않고 구조조정을 통한 성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수익성 개선은 좀 좋게만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정부가 시간 선택제 일자리 확산 많이 알려내기도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현황은 좀 안 좋다고요? 네. 시간 선택제는 유연근무제의 일환인데요. 육아나 간병 등을 이유로 시간을 단축해서 근무하고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시간 선택제는 취업할 때부터 시간 선택제로 근무하는 채용형 또 이 전일제 근로에서 시간 선택제로 바꾸는 전환형이 있다고 하는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을 보니까요. 지난해 342개 공공기관 중에서 257개사는 채용형 시간 선택제 직원을 한 사람도 뽑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2013년에 308개사에 비해서는 그 숫자가 좀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여전히 75% 이상의 공공기관들은 전혀 좀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좀 드러난 겁니다. 네. 전환형 시간 선택제 직원 역시 도입률이 50%를 밑돌았습니다. 시간 선택제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했는데 왜 이렇게 더디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정부는 2018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에서 시간 선택제를 도입하겠다는 목표를 좀 제시를 했었는데 실제 확산 속도를 보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부의 의지가 강하지 않았거나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또 이 비정규직을 포함하면 전체 채용용 시간 선택제 직원 수는 오히려 매년 줄고 있다고 합니다. 시간 선택제 활성화 대책 이후에 이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을 이 시간 선택제로 채용을 하면 경영평가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규직을 조금 더 채용하는 대신에 비정규직을 더 많이 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알맹이는 좀 다르군요. 기업들이 자금을 빌리는 주체에서 이제 빌려주는 주체로 변신하고 있다. 돈을 많이 쌓아둬서 그런지요. 어떤 내용입니까? 가계와 기업 또 정부는 3대 경대 주체로 꼽히는데요. 네. 기업은 전통적으로 이 자금을 빌리는 주체였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상황이 좀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의 비영리 민간 연구단체인 전미경제연구소가 최근 이 글로벌 경제에서 기업 부문이 자금을 빌려주는 순대부자가 됐다. 이런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네. 연구팀은 1960년부터 2013년까지 전 세계 66개국의 국민개정체계 또 유엔과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자료를 좀 분석을 했는데 최근 30년간 글로벌 기업의 저축은 전 세계 국내 총생산 대비 비중이 5%포인트 오른 반면에 가계저축은 오히려 6%포인트가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글로벌 투자 자금의 대부분이 이 가계저축으로 좀 충당이 됐었는데요. 네. 2010년대에는 투자 자금의 3분의 2 정도가 기업 저축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언뜻 보기에도 돈이 돌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가요? 맞습니다. 이 국내 기업들도 이 내부 유보금이 늘면서 외부 자금 조달을 줄이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은행의 기업 대출이 20조 8천억 원 늘었다고 하는데 2015년에 48조 3천억 원과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4조 5천억 원을 갚았고요. 작년에는 2배가 넘는 9조 7천억 원의 은행 대출을 좀 상환을 했습니다. 회사채와 기업보험 역시 지난해 각각 6조 7천억 원과 2조 1천억 원을 좀 순상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이 기업들의 돈이 많아졌다는 건데요. 실제로 작년 6월 말 10대 그룹 상장사의 사내 유보금이 550조 원을 기록을 하면서 6개월 만에 3조 6천억 원이나 늘면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예, 돈이 돌지 않고 돈을 쥐고 있는 이유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톱뉴스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기업 자금 기사를 좀 꼽고 싶은데, 네네. 말씀하신 대로 그만큼 기업이 갈수록 좀 부자가 되고 가게는 가난해지고 있다는 건데요. 네네. 가게가 가난해지면 결국 기업들도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기업의 부를 가게로 흐르게 할 수 있는 좀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한 곳에 모인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순환이 안 되면 더 위험한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호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애청자 여러분, 혹시 톱니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경제에서 일종의 후진 방지 브레이크를 일컫는 효과라고 합니다. 톱니 효과. 한번 높아진 소비 수준이 후퇴하지 않는다. 조금 넓은 집으로 가면 다시는 좁은 집으로 오지 않는다. 이런 말인데요. 이제 주변 둘러보시면 알겠지만 이 효과 사라지고 있습니다. 재테크뿐만 아니라 짠테크까지 등장하면서 돈을 아끼고 있고요. 통계치로도 드러났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일찌감치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근로시간 단축, 또 제품 할인, 여러 가지 무슨 데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대책을 세우고 또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옆에서 일본 정부를 흘끗 보고 또 도입하는 것들이 있죠. 바로 이번 주부터 시행되는 금요일 4시 퇴근입니다. 현재 일반 직장인들 또 학생들에겐 상관이 없는 얘기고요. 공무원들, 특히 기재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한두 개 공무원들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이 2월 23일 소비 민생 개선 대책의 후속책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과연 기대하는 효과가 나타날 건지, 또 민간 부문에는 다양한 문제점이 얽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 좀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조성한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한국판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가족과 함께하는 날인데요. 좀 기본 취지에 대해서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소비 개선책을 펼치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노동시간 줄여서 소비 촉진하는 것들 좀 정책적으로 효율성이 있을까요? 지금 정부가 좀 많이 급했다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네. 일단 일본에서도 이 제도가 지금 한 번 정도 시행이 됐고, 이번에 이제 며칠 전에 2번 시행이 됐는데, 네. 그 효과가 이제 일본에서도 조사해 보니까는 그다지 소비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지금 현재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베 총리도 이번에 이제 시행할 때는 본인이 직접 가족들과 여행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기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그럼 일본이 이런 정책을 시행해서 안정적으로 어떤 큰 효과가 났다라는 것을 일단 보여준 다음에 우리가 천천히 도입을 한번 고려해 볼 수도 있는데, 아직 일본도 시행 초기인 상황에서 무조건 이 제도를 도입했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대선 이후에 들어서 정부에게 지금 과도기 상황에서 이 정부 아무것도 안 했다, 이런 거를 피해보기 위한 그런 좀 졸소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좀 조급한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적당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지 않고서 좀 도입한 제도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제목부터가 가족과 함께하는 날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요. 한국판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좀 시행된 제도를 검증 없이 좀 빨리 들어온 느낌도 있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일단은 공무원분들에게만 적용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공공 부분에서 시작하면은 민간 부분으로도 유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런 취지일 것 같은데, 여론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그게 가능하냐, 지금 공무원들 일찍 퇴근하는 것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중앙부처에서도 기재부, 인사부, 기상청, 법제처 한 4개 정도만 어떤 근거로 이렇게 4개 부처를 선택했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이런 4개 부처만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전 부처에다가 공공기관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민간 부분에 바로 유인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네. 일단 요 4개 부처만 해서는 큰 유인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만일 4개 부처만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 그래서 이 4개 부처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내부에서 교육을 시켜서 이 첫 번째 시행 될 때 나가서 좀 소비를 많이 하고 가족과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라. 이런 교육을 해서 내보내서 마치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이 민간 부분에 유인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이걸 이제로 도입하면 인센티브를 준다,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현재 시중에 보면 경기가 안 좋아서 공장을 못 돌리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업들은 이런 제도를 시행하지 않아도 일주일에 3일만 근무한다든지 4일만 근무하든지 이런 기업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네. 경기가 안 좋아서. 근데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쉽게 마치 제도를 도입한 것처럼 가족 친화적인 어떤 복지를 하는 것처럼 포장을 해서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그럴 경우에 그 인센티브가 기업주한테 가지 근로자한테 가서 소비로 이루어지지가 않거든요. 네. 또 잘못 이렇게 쉽사리 인센티브를 줘서 이걸 유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기업들에게 악용될 수도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까지도 듭니다. 예, 이게 사실 약간 전시행정 같은 느낌이고 이게 과연 실제 내수 혹은 소비 진작으로 갈지 의문이다. 지금 교수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여론도 좀 오늘 그렇게 뜨거운 상황이긴 한데요. 효과를 기대하고 좀 긍정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5일제 기억해봐라. 잘 안착되지 않았냐. 결국 뭐 격주 휴무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단계를 거쳐 오면서 안착됐다. 결국 민간 부문도 이렇게 안착될 것이다. 이런 논리인데 경험상에 이렇다라는 논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주 5일제하고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틀린데요. 네네. 일단 뭐 주 5일제 도입할 때는 우리 경제 상황도 지금같이 아주 나쁘지 않았었고요. 좋았죠. 네. 네. 그다음에 주 5일제 근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선진국에 안착돼 있는 그런 나라들은 다 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제도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상황에서 윤리적으로 또 이런 주 5일제를 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냥 반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에 있어서는 경제 상황도 좋지 않은 데다가 이 제도가 무슨 외국에서 다 하는 제도도 아니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윤리적으로 이렇게 뭐 비난을 받는다거나 뭐 이런 상황도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국민들 입장에서도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지 고용이 되거나 아니면 현재 고용되어 있는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로 생각하고 있는데 네. 지금 뭐 이렇게 뭐 가족 친화적인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국민들이 막 관심 갖고 거기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의 강력한 지지라든지 뭐 기업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뭐 윤리적으로나 또는 어떤 제도적으로 비난을 받는다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자연스럽게 흘러나갈 수가 있는데 그러한 뭐 경제도 안 좋고 기업들도 받아들일 뭐 특히 윤리적 책임도 있지도 않고 국민들이 여기에 대한 지지도 그게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주 5일제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말로 이 해법과 원인을 잘못 찾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사실 지금 약간 이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여론이 뜨겁거든요. 이 금요일 조기 퇴근 자체를 싫어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뭐 무조건 경제 내수화에 효과가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몇몇 공무원들만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높은데 그 이유가 정부가 가장 착한 고용주라서 그렇다 이런 말을 한 적도 있거든요. 결국 공공부문을 통해서 이렇게 정책을 구현하고 먼저 빨리 선보이는 게 상대적으로 민간 부문은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 이런 부작용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복지제도를 도입을 할 때요. 네네. 일단 민간 부분에다가 이제 강요하기는 어려우니까 항상 공무원, 정부, 그다음에 네. 이제 공공기관 이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도입을 해왔었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을 만들어놨는데 그거는 뭐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든지 뭐 이런 뭐 아니면 선택을 강제로 하더라도 민간 기업에 빠져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뭐 특히 이제 여성 정책이라든지 뭐 여성 복지 정책이라든지 뭐 아동 복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제 그런 부분이 많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또는 아주 큰 공공기관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그 복지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들입니다. 지금까지도. 네. 나도 공무원이나 이제 뭐 이쪽에 보면은 그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지를 다 누리고 있어요. 민간 기업에서는 법이 있어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제도들을. 거기다가 이제 지금 새롭게 이제 금요일 뭐 4시 퇴근까지 들어온다는 얘기죠. 네네. 근데 사실 금요일 4시 퇴근에 있어서는 공무원들도 크게 인센티브로 느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뭐 벌써 지금 공공기관이나 그 공무원으로 있는 제자들도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이제 네네. 문자도 달라고 이런 중이긴 한데 네. 공무원들도 그 일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기재부 같은 거 예를 들면 기재부는 공무원 중에 제일 바쁜 부처예요. 네. 그래서 다른 부처의 불이 다 꺼져도 기재부 분들은 꺼지지 않는다고 알려질 정도로 네. 4가지 근무하는 부처인데 4시에 강제로 퇴근을 시키면 그 일을 다음 주에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더군다나 이제 금요일 4시에 퇴근하기 위해서 매일 30분씩 일을 더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본인이 쉬고 싶은 게 뭐 월요일일 수도 있고 수요일일 수도 있고 다 다른데 또 금요일로만 딱 고정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에게는 오히려 이제 공무원들만 다 해먹는다 이런 욕을 얻어먹는 거죠.
예, 결과적으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크게 혜택이 받지도 않는데 비난만 받게 되니까 네. 오히려 지금 공무원 사기 진작보다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좀 더 주변에 좀 민망하게 되는 그런 제도에 지나지 않게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공공부문부터 시작되는 정책의 어떤 수혜 부분이 있는데 이건 또 내부적으로도 이런 여러 가지 이견이 있다라는 점에서 좀 논란거리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교수님께서는 또 이 공공정책이나 정책학 분야의 전문가이신데요. 이게 좀 지금 이 경우에는 좀 약간 전시행정이고 너무 뭔가를 보여주려고 정부가 성급했다라고 미리 총평을 하셨지만 네. 앞으로도 좀 앞으로 많은 정책들이 지금 등장할 거거든요. 뭐 여러 가지 네. 국면상 좀 이게 실현 가능한 정책인지 이거 정말 좀 보여주기식으로 급하게 하는 건지 좀 국민들이 판단해야 될 텐데 원칙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 그런 원칙이라기보다도 일단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그 변수는 상황이라는 변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 정책을 도입하는데 맞느냐. 네. 라고 하는 부분을 항상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외국에서 정책을 만들 때는 그 상황을 맞추기 위해서 꽤 시간이 몇 년씩 걸려 정책을 만들어요. 3년이 걸리든 네. 10년이 걸리든. 뭐 그게 꼭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만큼 이제 깊이 고려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안이 그냥 몇 주 만에 나와버립니다. 네네. 말하자면 상황에 대한 고려를 전혀 안 하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정책이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항상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어보면은 하다 보면 고치면 될 거 아닙니까라는 네, 게 맞습니다. 대답이에요. 아이고. 네. 그래서 그 어떤 정책을 만들 때 정말 그 상황을 제대로 고려한 것인지 오랫동안 그 논의가 있었는지 이번 뭐 일본의 그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만 하더라도 일본은 기업들하고 상당히 협의를 했었다고 그래요. 이 정책을 네. 만들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어디하고도 협의를 한 적이 없는 그런 정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소통도 없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과연 상황을 고려했는지 소통은 제대로 있었는지 많은 사람들과의 의견 교류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번 주 금요일 4시에 퇴근하는 분들도 4시에 퇴근 못하는 분들도 다 불편한 그런 금요일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십시오. 네,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조성한 교수였습니다. 행복한 살림살이 생생장바구니. 네, 봄입니다. 이 푸릇푸릇한 색깔만 봐도 식감이 돋고 좀 힘내야겠다 이런 생각 드는데요. 그런 소식 준비한 분이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날씨도 따뜻하고 입맛이 좀 도는 분위기인데 한식 문화 미술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이게 어떤 행사입니까? 네, 이 봄날 입맛도 자극하고 눈도 즐거운 한식 문화 미술 전시회가 청와대 사랑채에서 열린다고 하는데요. 네. 네, 이 전시회는 한식 문화의 아름다움을 시각 예술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아, 네. 네, 5월 14일까지 계속된다고 하는데 이번 전시회에서는 사진, 회화, 도예, 이 디자인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중견 작가분들의 작품을 보실 수 있고요. 또 제1회 한식문화 미술 공모전에 입상한 작품들도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예, 이 화려한 한식은 원래 눈으로 한번 먼저 먹는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 뭐 당선된 좀 그런 작품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디자인 부문에서는 테이블 거치대용 메뉴판이, 회화 부문에서는 닭의 책거리, 연밥이라는 그림 작품이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네. 이번 전시에서는 이 세대와 나이 그리고 지역을 넘어서요. 각자가 느끼는 한식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를 서로 공유하는 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눈으로 즐기는 한식의 맛 어떤지 궁금하실 텐데요. 네. 시간 내셔서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름만으로는 좀 지금 국민들이 애매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청와대 사랑채입니다. 여기서 눈으로 한식 한번 맛보시기 바라고요. 자, 기왕 음식 이야기 나온 김에 요즘 먹기 좋은 제철 먹거리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그럴까요? 요즘 제철인 농산물 가운데 하나를 꼽자면 파프리카가 있어요. 네. 파프리카는 아삭아삭한 단맛도 좋지만 비타민C가 특히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네. 토마토의 5배, 레몬의 2배나 더 함유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다가 비타민 A도 많이 들어있어서 피부 탄력도 유지해주고 노화도 예방해준답니다. 저도 파프리카 좋아하는데요. 이 효과가 저한테는 잘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런가요? 자, 파프리카 이게 그냥 색깔별로 이렇게 길게 썰어서 먹기도 하는데 단맛이 나잖아요. 네. 어떤 게 더 맛있는지 좀 그 정보 알려주십시오.
네, 파프리카를 구매하실 때는 꼭지를 잘 살펴보시면은 이제 시들지 않은 거를 고르셔야 되고요. 수박과 비슷하네요. 네, 또 이제 이 표피가 두껍고 단단하면서 또 광택이 있는 게 더 좋습니다. 네. 파프리카는 하나에 이제 무게가 200g 정도 되거든요. 요즘에 1,300원 정도에 사실 수 있으시고요. 네. 혹시 많이 사시고 남았다면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예. 자, 이 껍질이 두껍고 반짝반짝 광택이 있고요. 꼭지가 신선한 거 좋은 파프리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르실 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 장바구니 동향도 알려주시죠. 네, 이번 주에는 고등어와 대파 가격이 약간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고등어는 요즘 제주 지방에서 이 남부 해역에서 주로 조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청어기가 지나면서 어군의 밀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좀 올라가겠고요. 그리고 대파는 지금 주산지가 전남, 신안, 진도, 영광 쪽에 몰려 있는데요. 네. 이 지역의 재배 면적이 전체적으로 좀 감소했다고 합니다. 출하 대기 물량이 작년보다 6%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가격이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이 고등어와 대파 가격이 좀 오르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 들었는데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르는 게 늘 먹고 싶더라고요. 이 대파를 그렇죠. 잔뜩 넣고 고등어 조림하면 참 맛있겠다. 그런데 네. 비싸졌네. 예, 이런 생각도 들고 비슷한 생각하시는 청취자분들 많을 것 같아요. 좀 저렴한 것도 알려주시죠. 네, 반면에 미나리나 멜론, 감자 이 세 가지 품목은 가격이 떨어지겠어요. 네. 미나리는 요즘 제철이 돌아와서 출하 지역이 남부에서부터 중부 지방까지 크게 확대되었고요. 각종 봄나물인 냉이나 취나물이 출하되면서 수요도 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내려갈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멜론도 비슷한 상황인데 이 기온 상승과 일조량 증가로 인해서 주산지인 진주, 나주 지방의 출하 물량은 증가한 반면에 수요는 이 참외와 같은 다른 과일들로 분산되면서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봄에는 또 봄나물 먹어야 된다라는 이유가 있다고들 하니까요. 건강을 위해서 참 가격 싸졌을 때 잘 즐기시기 바라고요. 미나리 황사에도 좋다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감자는 어떤가요? 네, 감자는 지금 시설 하우스에서 자라는 봄 감자의 재배 면적이 증가했어요. 생산량이 작년보다 3.9% 늘어나면서 출하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그래서 가격이 약간 떨어지겠습니다. 네. 네, 지금 롯데마트에서 수요일까지 한대 미나리가 100g에 1,480원, 그리고 감자가 100g에 500원에 할인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장 보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가끔 봄철 나른할 때 매콤한 거 먹으면 정신 번쩍 드는데 청양고추 가격이 싸진 게 아니라 폭락하고 있다. 좀 걱정되는 뉴스네요. 어떤 소식입니까? 네, 저도 이 관련 뉴스 접하고 있는데요. 지금 청양고추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AT 카미스 도매 가격에 따르면 지난 31일에 청양고추 10kg 거래 가격이 25,200원으로 조사되었는데요. 네. 작년 3월 평균 거래 가격이 66,582원인 걸 감안하시면 가격이 상당히 떨어진 게 보이실 거예요. 네. 이렇게 많이 떨어진 이유가 있나요?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최근에 이 AI나 구제역으로 인해서 요식업계가 좀 침체된 게 하나의 원인이 되겠고요. 네. 또 지난해보다 청양고추 재배 면적이 많이 늘어난 것도 가격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자, 매콤한 청양고추로도 힘낼 수 있게 좀 농민들 힘날 수 있는 대책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8829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 좀 많이 가지신 분들이 많이 내고 또 존경받고 그만큼 더 누리시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좋을 것 같습니다. 또 4354님, 또 5336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1등 진행자 1등 경제교육이라고 하셨는데 예, 1등 등수는 무의미한 것 같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또 힘이 되는 경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